나는 시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온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님은 과거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이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날이 늘어났죠. 나는 약 봉투를 날짜별로 나눠 식탁 위에 올려두고 복용 시간을 알람으로 맞춰두었습니다. 아버님은 창가에 앉아 오래 밖을 바라보셨고 문득 낯선 사람처럼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문 위에 안전고리를 다시 확인하며 혹시 모를 외출을 막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영숙 씨는 주 2회 방문했고 오실 때마다 혈압과 체온을 재서 수첩에 적어 주었죠. 나는 그 수첩을 그대로 따라 적으며 내 간병일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회사 일이 늘어나며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결국 하루의 대부분은 나와 시아버님 둘뿐이었습니다. 나는 식사량과 배변 상태를 기록했고 밤에는 낙상 방지 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간병비와 약값은 생활비에서 먼저 나갔고 시아버님의 통장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병원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날엔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어떤 날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손을 내밀면 조용히 잡으셨고 그 손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느꼈죠. 나는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은 짧았고 곧바로 서류 이야기가 나왔죠. 아버님 통장과 인감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금은 간병이 먼저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는 짧게 끝났지만 마음은 오래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간병일지 파일을 서랍 깊숙이 넣고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은 잠들기 전 회사에 가야 한다며 외투를 찾으셨고 나는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달력을 보여드렸죠. 아버님은 달력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휴대폰과 비상약을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에서 간병 말고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낀 건요. 나는 시아버님의 증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느꼈어요. 아침에 약을 드시고도 다시 약을 달라고 하셨고 같은 질문을 몇 분 간격으로 반복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고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일지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가 더 촘촘해졌어요. 식사 시간, 복용 시간, 낮잠 시간까지 벽에 붙인 표를 보며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에 알아보고 있다며 집에서 모시는 건 이제 무리 아니냐고 묻더군요. 나는 아직 제가 간병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비용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 말은 곧 책임을 나누겠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겠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사람처럼 거실을 둘러보며 말수가 적었죠. 그녀는 아버님의 상태를 잠깐 확인하더니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후견인 지정과 요양원 입소 관련 서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아직 판단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고 보호자 동의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우이는 내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시영과 신우이는 번갈아 전화를 걸어왔고 통화의 끝은 항상 재산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간병 기록과 병원 소견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남편은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많다며 자주 늦었고 집에 있어도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간병 일지를 더 꼼꼼히 쓰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증상 변화, 병원 방문 내역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요양보호사 영숙 씨에게도 방문 기록을 따로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이 집에서 간병 말고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영과 신우이가 더 이상 말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등기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은 법무사 사무소였고 내용은 성년후견 신청 관련 안내였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영과 신우이가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서류에는 보호자로 시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나는 참고인 정도로만 언급돼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록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곧바로 그동안 써온 간병일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날짜와 시간, 병원 진료 기록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등기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잠깐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알아서 하는 거라며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는 말이 먼저 나왔죠.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립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결국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편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피하는 사람이었죠. 나는 그가 빠진 자리에 기록과 증거를 채워 넣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밀어내려 한다면 나는 사실로 버틸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는 요양원 계약서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미 입소 예약이 잡혀 있고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사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강제 입소가 어렵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죠.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고 시영은 전화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내게 간병이 힘들면 빠지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요양원으로 보내고 집과 재산은 정리하겠다는 식이었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라 아버님의 재산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간병인도 며느리도 아닌 증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밤 나를 보며 또렷한 눈으로 잠시 웃으셨습니다.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고 그 손에는 분명한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는 곧 기록이 말해줄 거라고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요. 나는 시아버님이 유난히 또렷한 나를 잊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눈빛이 달랐고 식사도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날 아버님은 나에게 외출 준비를 하자고 말했어요. 병원이 아니라는 말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 눈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오래된 법률사무소 앞에 내렸습니다. 아버님은 건물 이름을 정확히 말했고 안내 데스크에서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보호자 자격으로 서류에 서명만 했을 뿐 상담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아버님은 문을 닫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대기실에서 간병일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해온 일들이 날짜와 숫자로만 남아있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상담이 끝난 뒤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 손을 꼭 잡았고 손에 힘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후견인 신청이 접수됐고 조만간 조사 일정이 잡힐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등기와 요양원 계약서로 한 번 겪은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남편이 그 일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나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편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견 관련 조사를 위해 간병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안내였습니다. 나는 요양보호사 방문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영수증을 차례대로 준비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에게도 상황을 설명했고 필요한 경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죠. 시영과 신우이는 그제야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간병이 힘들면 내려놓으라는 말과 가족끼리 좋게 정리하자는 말을 번갈아 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남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밤마다 잠에서 깨서 회사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때마다 날짜와 시간을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돌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증거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사 전날 밤 남편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습니다. 형과 누나가 너무 앞서간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아무 행동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침묵으로 배신하는지 말입니다. 그날 새벽 아버님은 내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미 많은 준비가 끝나 있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준비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부터 집안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조여왔어요. 시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신우이는 메시지를 길게 남겼습니다. 내용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내가 간병을 붙잡고 있어서 일이 커지고 있다는 말이었죠. 가족끼리 좋게 정리하자는 말 뒤에는 항상
요양원과 집 이야기가 따라붙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두었습니다. 기록은 이제 습관이 아니라 방패였습니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나는 더 조용해졌어요. 조용히 움직이는 게 이 싸움에서 유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상태는 그 무렵부터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늘었고 화장실 위치를 헷갈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나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만 보셨습니다. 눈빛이 흐려질 때마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병원에서는 급격한 악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날 병원 주차장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약 시간을 맞추고 밤마다 침대 옆에 앉아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이 잠든 걸 확인해야만 나도 잠들 수 있었죠. 그 와중에도 시영은 서류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말을 아꼈고 눈을 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시영과 통화한 뒤에는 더 피곤해 보였고 내 질문에는 애매한 대답만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이 끝났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침묵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분명했죠. 나는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정리했고 병원 소견서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간병경과 요약본도 만들었어요.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졌는지를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밤 아버님은 갑자기 숨이 가쁘다며 내 손을 세게 잡으셨습니다. 나는 즉시 응급실로 향했고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응급실 불빛 아래서 아버님은 한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의사는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고 나는 보호자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그날 새벽 잠시 정신을 차리셨고 나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의 압박은 더 노골적이 되었고 아버님의 몸은 더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나는 그 한가운데에서 누구보다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판은 조용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새벽 조용히 숨을 고르다 멈추셨습니다. 응급실의 소음 속에서 나는 보호자 확인서에 서명했고 의사는 사망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손에 남아있던 체온이 빠르게 식어가는 걸 느끼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망 진단서, 장례식장 예약, 병원 수납까지 차례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 시영과 신우이에게 연락이 갔고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시영은 인사를 건너뛰고 절차부터 물었습니다. 신우이는 조문객 명단과 빈소 위치를 정리하며 주도권을 잡으려 했죠. 나는 한 발 물러나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모두가 바쁘다는 이유로 나를 밀어내려는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례 첫날부터 분위기는 미묘하게 갈라졌습니다. 시영은 상주 역할을 자신이 맡겠다고 정했고 남편은 그 옆에 섰습니다. 나는 접객과 실물을 맡아 빈소 뒤에서 움직였어요.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처럼 보였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조문이 끝난 뒤 신우이는 상속 절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부동산과 예금 목록을 확인하자는 말이 나왔죠.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앞서갈수록 나는 뒤에서 더 정확히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정리되어 있었고 순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말보다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날 밤 시영은 장례식장 상담실에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장례가 끝나는 대로 요양원 계약과 집 정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었죠. 나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진 뒤였고 남편은 그 옆에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동의로 받아들여졌고 나도 굳이 정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를 간병인 정도로 여긴다는 사실이 오히려 분명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간병일지와 병원 기록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류는 날짜 순서대로 잘 정리돼 있었고 빠진 부분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죠. 장례 마지막 날 신우이는 나에게 집을 비워야 할 날짜를 말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선택지는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답했고 그 말에 그들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긴 건 재산뿐이고 그것을 나눌 사람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죠.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굳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모두가 돌아간 빈소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진 앞에서 간병일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과 앞으로의 순서를 머릿속에서 다시 맞췄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집을 정리하지 않은 채 아버님 방을 마지막으로 정돈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것이었죠. 집 명의를 정리해야 하니 이번 주 안에 짐을 빼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짧게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죠. 나는 그 통화 기록을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는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물건을 정리해야 한다며 서랍과 금고 위치를 물었어요. 나는 아버님 서류는 이미 정리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신우이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간병은 고마웠지만 이제 역할은 끝났다는 말을 꺼냈죠. 그 말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우이가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녀의 시선은 사람보다 물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들이 이미 아버님을 떠나보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보고는 시선을 피했어요. 형과 누나가 너무 앞서간 것 같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시영은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열어 간병일지 요약본과 병원 소견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날짜와 서명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시영이 미리 연락해 두었다는 말과 함께 내부 확인을 요청했죠. 나는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는 다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좋게 말할 단계가 지났다는 말도 덧붙였죠. 나는 그 통화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조급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이겼다고 믿는 순간 가장 쉽게 선을 넘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은 순간부터 이 싸움의 주도권은 이미 내 손에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남긴 문서가 있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는 안내였습니다. 나는 그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야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날 시영과 신우이, 남편은 모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보다 계산이 더 많이 보였죠. 나는 맨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들어왔고 준비된 서류를 차례로 꺼냈습니다. 그제야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유언장은 공증을 거쳐 보관돼 있었고 날짜와 서명은 분명했습니다. 아버님은 판단 능력이 명확했던 시점에 모든 절차를 마쳤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간병 기간 동안의 기록과 병원 소견서, 요양보호사 확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상속 구조를 차분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주요 재산은 나에게 상속되며 일부는 공익신탁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영과 신우이의 몫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의 얼굴이 굳어졌고 시영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간병 책임을 회피하거나 재산에 부당하게 접근한 정황이 기록으로 남아있어 상속 제한 조건이 발동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거의 없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그제야 시영이 내 쪽을 바라봤지만 나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오래가지 않았고 모두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의 선택이었고 나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절차만 확인하고 조용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의 공기가 유난히 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버님 방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허락 없이 이 방을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간병일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파일에 넣었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쓴 기록이었지만 결국 진심을 남긴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집을 나와 새로운 거처로 옮겼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는 치매 환자 가족을 돕는 곳에 기부했습니다. 그건 복수라기보다 정리였습니다. 아버님이 지켜본 시간에 대한 답이었죠.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간병인도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